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으로 정한 전투기 마지노선 1145대가 무너졌고 F-35는 4대 중 3대가 뜨지 못했습니다. 부품이 없어 멀쩡한 전투기를 눕혀놓고 그 안에서 부품을 뽑아내고 있었죠. 불과 6달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 전투기를 두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저건 전투기가 아니라 머릿수요. 하지만 다급해진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자 돌아온 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순번은 계약 순서대로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대기 순번은 8번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 공군이 무너졌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 보유선이 있습니다. 주력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가 최소 1145대는 있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뚫렸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공군이 자기 나라 법이 정한 바닥을 뚫고 내려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신의 전투기 F-35, 4대 중 3대가 지금 이 순간 아무 임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태평양 상공에서 받았습니다. 위성통신이 연결되자마자 화면에 뜬 문서였죠. 그리고 정확히 41분 뒤 제가 탄 수송기 바퀴가 필리핀 클라크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절을 무너뜨린 건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선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저는 제 32년 경력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이먼드 콜드웰입니다. 미 공군 준장이고 태평양 공군 사령부 전력평가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나와 32년을 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제 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동맹국이 어떤 전투기를 살지 고민할 때 그 나라에 날아가서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일을 잘했습니다. 동남아의 한 나라는 중고 전투기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초안까지 나와 있었죠. 저는 그 나라 국방장관실에 들어가서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밀어 놓았습니다. 미국제 전투기의 인도 일정표였습니다. 8년 뒤입니다.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8년이요? 우리는 지금 필요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8년 뒤에 받는 것과 지금 받아서 10년 뒤에 미국의 정비 지원을 못 받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나을지는 장관님이 정하십시오. 그 나라는 계약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8년을 기다렸습니다. 남미에서도 같은 일을 했고 동유럽에서도 했습니다. 세 나라를 주저앉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드웰이 다녀간 나라는 다시 생각한다고요. 그게 제 커리어였습니다. 제 책상에는 매일 아침 결제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평균 41건이었습니다. 그중 30건 정도가 정비 유예 신청이었죠. 부품이 없으니 정비 일정을 미루겠다는 요청입니다. 저는 그걸 하루에 30번씩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제 부대는 그해 정비 예산을 가장 많이 아낀 부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수여식 때 사령관이 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더 있어야 해.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클라크 활주로에 내려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습기였습니다. 새벽인데도 공기가 미지근했어요. 셔츠가 등에 그대로 달라붙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는 낮 동안 달궈졌다가 식은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고 활주로 옆 풀숲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우리 기지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 공군 기지였죠. 우리가 떠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계류장 끝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의 소령이었습니다. 웨스 앨런 소령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브리핑은 아침에 합시다. 지금은 몇 시간이라도 자야겠소. 그게 준장님.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앨런 소령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종이가 하얗게 떴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12대를 추가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뭘 12대요? 한국제 FA-50입니다. 이미 12대를 운용 중인데 12대를 더 사겠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서류는 20회 넘게 봐왔거든요. 막으면 되는 거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소령.
나는 32년 동안 그것만 했소. 앨런 소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그때 피곤했고 그 침묵을 그냥 넘겼습니다. 차에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활주로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트 엔진이 출력을 올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32년을 들어 온 소리라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우리 기체요? 아닙니다. 작은 기체 한 대가 활주로를 달려나갔습니다. 조명 사이를 지나가는데 동체가 짧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기수가 들리고 바퀴가 접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분쯤 지났을까요? 두 번째 기체가 같은 자리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저건 뭡니까? 필리핀 공군입니다. 초계 임무 나갑니다. 이 시간에요? 매일 이 시간에 뜹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제가 지휘하던 부대에서는 9시가 넘어야 첫 기체가 떴습니다. 그것도 그날 뜰 기체가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차 문을 닫으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몇 대나 운용합니까? 12대입니다. 오늘 그중 몇 대가 뜰 수 있소? 앨런 소령이 룸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12대 전부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6주 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3층 복도 끝에 있는 집무실이었습니다. 카펫이 두꺼워서 발소리가 나지 않는 방이었죠. 창밖으로 강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간 데린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워드 브리검, 획득 유지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예산과 계약과 정비 지원, 그러니까 우리 공군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콜드웰 준장. 예, 차관보님. 마닐라에 좀 다녀와야겠어. 그가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추가 도입 계획서 요약본이었습니다. 12대를 더 산다는군. 한국제야. 막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막으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라는 거지. 기다리면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다고.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브리검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그건 자네가 정할 문제가 아니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브리검이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손끝으로 툭툭 쳤습니다. 준장, 자네 저 물건 실물로 본 적 있나?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훈련기야. 조종사 가르치는데 쓰던 걸 개조한 거지. 거기다 레이더 하나 얹고 미사일 2발 달아놓고 전투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건 전투기가 아니라 머릿수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한 단어면 충분했으니까요. 머릿수. 숫자만 채우는 물건. 세는 데는 들어가지만 싸움에는 못 쓰는 물건. 우리 업계에서 이보다 심한 모욕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거 엔진이 어디 거야? 미국제입니다. 그렇지. 우리 서명 없이는 한 대도 못 띄우는 나라야. 그런 나라 물건을 12대나 더 사겠다고? 브리검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3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첫째, 저건 훈련기를 고쳐 만든 물건이지 전투기가 아니다. 둘째, 저건 머릿수를 채우는 용도이지 싸움에 쓰는 물건이 아니다. 셋째, 저 나라는 우리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3가지가 제가 마닐라행 비행기를 탈 때 가지고 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6주 뒤에 전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날 집무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브리검이 다음 주 의회 브리핑 자료를 저에게 넘겼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였죠. 그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뭐야? 가동률 현황입니다. 그 페이지에는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F-35 전 기종 기준, 한 가지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율이 4년 사이에 67%에서 44%로 떨어졌다는 줄이 하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완전 가동 비율은 38%에서 25%로 떨어졌다는 줄이 하나. 25%. 네 대 중 한 대만 온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4대 중 3대는 못 쓴다는 뜻이고요. 브리검이 그 페이지를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빼. 차관보님, 이건 감사원 공식 수치입니다. 공식이든 아니든 저 방에 들어가면 저 숫자 하나로 3시간이 날아가. 우리가 그 3시간에 얘기해야 할 게 뭔지 알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브리검이 페이지를 넘겨버렸습니다. 우수한 물건을 확보하는 얘기를 해야지. 못 드는 얘기를 왜 해? 저는 그 페이지를 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싼 값에 팔아넘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서류 한 장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에 브리검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 준장.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 몇 명 있을 거야. 정비 가르친다고 와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 없어. 닦는 사람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6주 뒤에 저는 그 사람들 중 한 명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상대할 사람이 하나 줄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대목을 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들을 닦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클라크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앨런 소령이 저를 정비 경납고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열기가 확 밀려 나왔습니다. 안쪽은 밖보다 더 더웠습니다. 기름 냄새와 세척제 냄새가 섞여 있었고 어딘가에서 금속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FA54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브리검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작았거든요. 우리 기체 옆에 세워놓으면 절반쯤 되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기체 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4대 전부에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우리 기지에서는 기체 밑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품이 안 오니까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비병들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준장님, 저기 계신 분이 정비교관입니다. 앨런 소령이 가리킨 쪽을 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동양인 남자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있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더군요. 그가 내려왔습니다.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무릎을 한번 짚고 나서야 완전히 섰습니다. 정만호입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이상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안쪽이 딱딱했어요. 저는 32년 동안 군인들과 악수를 해왔는데 이런 손은 처음이었습니다. 콜드웰 준장입니다.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연세가 61입니다.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61면 우리 쪽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나갔을 나이였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쭙겠습니다. 이 부대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만호 주임이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숫자가 2줄 적혀 있었습니다. 보유 12대, 출격 가능 12대, 오늘은 12대 전부대입니다. 평균으로 치면 89%쯤 나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앨런 소령을 봤습니다. 앨런 소령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보고 있었죠. 주임님.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정만호 주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군요. 안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라도 안 믿습니다. 그럼 직접 세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여기 계시면 몇 번 뜨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해야 제가 이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반박을 하지 않았거든요. 주임님은 왜 여기 계십니까? 예? 61하면 은퇴하실 나이 아닙니까? 본국에 계셔도 될 텐데요. 정만호 주임이 발치에 놓인 공구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천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다 해져서 안쪽 실이 보일 정도였죠. 저는 부품 닦던 집 아들입니다. 예? 만드는 걸 보고 가야 해서요. 그러고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사다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통역이 잘못됐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2걸음쯤 가다가 그가 멈췄습니다. 돌아서더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장님. 예, 저를 기억 못 하시는군요. 경납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제 귀에서 소리가 잠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금속 두드리는 소리도, 환풍기 도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20년 전에 뵀습니다. 어디서요? 미국에 있는 어느 기지 청사 로비였습니다.
저는 기억을 뒤졌습니다. 20년 전이면 제가 소령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부품 공급업체 자격 심사를 담당하고 있었죠. 하루에도 몇 팀씩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만호 주임이 살짝 웃었습니다. 화가 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때 저는 7시간 서 있었습니다. 7시간이요? 예. 아침에 갔는데 저녁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장이 찍혀서요. 무슨 도장입니까? 자격 미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게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앉으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 있었죠. 주임님,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앨런 소령이 옆에서 뭔가 말했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20년 전 심사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하지만 검색창에 이름을 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찾아서 뭘 하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찍었다는 걸 확인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안 찍었다는 게 확인되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7시간이 저에게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걸요. 그리고 돌아온 방식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식보다 조용했다는 것도요. 창밖에서 다시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류장 끝에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았습니다. 앨런 소령이 어디서 접이식 의자를 구해왔더군요. 그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침 6시인데 벌써 목덜미가 따가웠습니다. 준장님, 안에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직접 세어보라고 했으니 세어봐야지. 몇 시까지 계실 겁니까? 오늘 마지막 기체가 내려올 때까지. 앨런 소령은 잠깐 저를 보더니 말없이 옆에 섰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6시 10분. 2대 26. 기체 번호를 적었습니다. 503, 507. 엔진 소리가 활주로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기체보다 훨씬 작은 소리였죠. 그런데 그 2대가 뜨는데 걸린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활주로에 진입해서 이륙하기까지 제 시계로 11분이었습니다. 우리 기지에서는 그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입니다. 그것도 잘 풀렸을 때 이야기죠. 소령. 예. 저기 이륙 전 점검은 언제 합니까? 새벽에 끝냅니다. 3시부터 시작합니다. 3시요? 예. 정비반이 3시에 나옵니다. 저는 수첩에서 눈을 뗐습니다. 매일 말입니까? 매일입니다. 9시 40분에 두 번째 조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체였습니다. 511, 512, 1시 20분. 세 번째. 그런데 이번에 뜬 기체 번호가 503이었습니다. 아침에 떴던 그 기체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소령. 503이 아침에 떴던 기체 맞소? 맞습니다. 내려온 지 5시간밖에 안 됐는데 연료 넣고 점검하고 다시 나갑니다. 2시간 반이면 됩니다. 2시간 반. 예. 우리 기지에서 그 작업은 사흘이 걸립니다. 부품이 다 있을 때 사흘입니다. 5시 5분, 네 번째 조가 떴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12대 중 10대가 하늘에 올라갔고 그중 3대는 2번씩 올라갔습니다. 총 출격 횟수를 세어보니 13번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서 종이가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계류장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내린 사람은 필리핀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군복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스입니다. 제오 전투 비행단장입니다. 콜드웰 준장입니다. 오늘 하루 신세졌습니다. 세어 보셨습니까? 13번이더군요. 레이스 대령이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적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왔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령, 솔직하게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왜 12대를 더 사려고 하십니까? 레이스 대령이 계류장 너머 바다 쪽을 봤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어서 물이 주황색이었습니다.
준장님, 저 바다 위에 저희 배가 있습니다. 어선입니다. 매일 나갑니다. 압니다. 그 배들 위로 매일 누군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안 뜨면 그 하늘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32년 동안 수십 번 해온 말이었죠. 기다리시면 더 좋은 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능이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 저는 대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눈 감고도 하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준장님. 예. 저는 그 질문을 14년 전에도 받았습니다. 레이스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화를 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계류장 바닥에 깔린 모래가 신발 위로 올라왔습니다. 준장님, 저희는 최고의 전투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뜨는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그 둘이 같은 물건이면 좋겠는데 저희 형편에서는 같은 물건이 아니더군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매일 세는 숫자입니다. 레이스 대령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제 수첩 뒷장에 우리 쪽 숫자를 적었습니다. 제가 관할하는 기지 중 한 곳, 히캄의 그날 현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위성으로 받은 자료가 있었거든요. 보유 22대, 출격 가능 4대. 저는 그 아래에 클라크 숫자를 적었습니다. 보유 12대, 출격 가능 12대. 두 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강 공군의 전방 기지와 우리가 30년 전에 버리고 간 활주로의 숫자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정비 경납고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 아직 불이 켜져 있더군요. 들어가 보니 정만호 주임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503이 2번 떴거든요. 그러면 적을 게 좀 있습니다. 저는 그가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수첩이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했습니다. 글씨가 작고 반듯했습니다. 그건 뭘 적으시는 겁니까? 왜 상했는지를 적습니다. 부품 말입니까? 예. 어디가 언제 어떻게 상했는지요. 온도랑 습도도 같이 적습니다. 그건 정비 기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만호 주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비 기록에는 결과를 적습니다. 교체함, 수리함. 그렇게요. 그럼 이건 이유를 적는 겁니다. 저는 그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한글은 못 읽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보였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적혀 있더군요. 3시간, 6시간, 그런 식으로요. 이런 걸 얼마나 적으셨습니까? 이게 11권째입니다. 그때 저는 데니 오컨을 떠올렸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대 정비 주임 상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언젠가 뭔가를 써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정비 유예 신청서에 첨부 서류를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봤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임님, 그 가방 좀 봐도 되겠습니까? 작업대 옆에 그낡은 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만호 주임이 잠깐 망설이더니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구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칸에 하나가 따로 있었습니다. 스패너였습니다. 손잡이 도금이 다 벗겨져서 쇠 색깔이 그대로 나와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건 안 쓰시겠군요. 씁니다. 이걸요? 손에 맞아서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비 교관쯤 되면 좋은 공구를 씁니다. 저 물건은 아무리 봐도 40년은 넘어 보였거든요. 경납고를 나오면서 앨런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저 주임 공구 가방 안에 낡은 스패너 하나 있던데. 아, 그거요. 아시오? 여기 정비병들이 다 합니다. 아무도 못 만지게 하십니다. 왜요? 모릅니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군요. 그날 밤 저는 히캄으로 위성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 장교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몇 대 떴나? 오늘 말입니까? 그래. 잠깐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1대 떴습니다. 1대. 예.
오전에 한 대 떴다가 유압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조기 착륙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0분 뒤면 저 활주로에서 또 2대가 뜰 겁니다. 사흘 뒤 저는 히캄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던 이동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려면 우리 쪽 실물을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클라크에서 본 숫자와 나란히 놓으려면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경납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냄새가 아니라 온도였습니다. 냉방이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냉방은 왜 안 돕니까? 정비 반장이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조명도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납고 안쪽이 어두웠습니다. 기체 22대가 줄지어 서 있었는데 대부분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열에서 멈췄습니다. 기체 한 대가 눕혀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지대에 올려서 옆판을 다 뜯어낸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서 정비병 2명이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유압 펌프였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를 들고 옆 기체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정비병들이 옆 기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공구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방금 뜯어낸 부품을 다른 기체에 달고 있었습니다. 반장. 예, 준장님. 저 기체는 왜 저러고 있소? 저건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요? 부품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정해놓고 거기서 뽑았습니다. 저 기체에서 나온 걸로 다른 3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로 전투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한 대를 세워놓고 그 몸에서 장기를 하나씩 꺼내서 옆에 있는 기체에 옮겨 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대를 띄우고 있었죠. 반장, 저 기체는 다시 못 씁니까? 부품이 오면 씁니다. 언제 옵니까? 정비 반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체 꼬리 번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지행정동에서 저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보니 작은 사무실에 여자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고 무릎 위에 상자를 하나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홀리 오컨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데니 오컨 상사의 아내입니다. 8달 전 일이었습니다. 훈련 비행 중에 기체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조종사는 탈출했고 지상에서 그 기체를 정비했던 주임 상사가 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데니 오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 정리하러 왔습니다. 창고에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해서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가 한 뭉치 들어 있었습니다. 정비 기록 카드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표준 양식이었죠. 앞면에는 작업 내용이 적혀 있고 뒷면은 원래 비워두는 자리입니다. 홀리 오컨이 그중 한 장을 뒤집어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2대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런 게 몇 장입니까? 세어봤는데 61장입니다.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전부 뒷면에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3대에서 꺼냈다는 것, 같은 부품을 2달 사이에 4번 옮겨 달았다는 것, 옮겨 단 부품이 원래 쓰던 기체에서 이미 수명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 카드에 적힌 날짜가 사고 사흘 전이었습니다. 준장님. 예, 남편이 준장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종이에서 눈을 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홀리 오컨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원망하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서명이 빠르시다고요.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가슴이 아니라 목 아래쪽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이요. 예, 다른 데는 서류가 2주씩 묶여 있는데 준장님한테 올라가면 이틀이면 내려온다고요. 일이 빨리 돌아간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상자를 닫았습니다. 저는 그게 왜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자주 하더군요. 홀리 오컨이 돌아간 뒤 저는 행정실에 남아서 그 사고 조사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조종사 조작 미숙, 정비 절차상 하자 없음. 저는 첨부 서류를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세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정비 유예 승인서였습니다. 해당 기체의 유압 개통 정밀 점검을 다음 정기 정비 때로 미룬다는 서류였고 승인란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었습니다. 날짜는 사고 넉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을 한참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날 저는 41건을 결제했고 그중 30건이 정비 유예였으니까요. 저는 그 해에 정비 예산을 가장 많이 아꼈습니다. 그 공로로 훈장을 받았고요. 수여식에서 사령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경납고로 갔습니다. 입구 옆에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습니다. 당일 현황을 적는 판입니다. 정비병들이 매일 아침 지우고 다시 씁니다. 거기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유 22, 출격 가능 넷.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클라크에서 적은 페이지를 폈습니다. 보유 12, 출격 가능 12. 두 장을 나란히 들고 서 있는데 뒤에서 정비병 하나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내일은 3대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창고에서 더 뽑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3주 동안 저는 태평양 지역 동맹국 6곳을 돌았습니다. 원래 제 임무가 그것이었습니다. 각국 공군의 전력 상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일이었죠. 다만 이번에는 제가 보고 싶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도쿄였습니다. 항공자위대 보급 담당 일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가 서류를 내밀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준장님, 오늘은 공식 면담입니까? 기록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품 대기가 14달입니다. 14달이요. 예, 신청해서 받기까지요. 저는 잠깐 계산을 했습니다. 1년하고 2달입니다. 일자님, 이건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하십시오. 일본은 우리 다음으로 그 기체를 많이 산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4달입니까? 일자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많이 샀다고 순번이 앞으로 오지는 않더군요. 그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준장님, 저희가 작년에 다른 나라 사정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한국입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거기 부품 대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6주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도쿄 시내 소음이 아주 멀리 들렸습니다. 14달과 6주입니다. 확인된 숫자입니까?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쪽 담당자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급한 거는 더 빨리 되느냐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급한 거는 2주 안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일자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준장님, 저는 부럽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바르샤바에서는 정비준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코발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있더군요. 준이, 폴란드는 왜 그렇게 많이 삽니까? 준장님, 여기서 국경까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100킬로미터입니다. 그가 렌치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건 완벽한 한 대가 아닙니다. 오늘 뜨는 10대입니다. 성능 차이는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경납고에 있으면 성능이 0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리마에서는 조종사를 만났습니다. 바르가스 소령이라는 여자 조종사였습니다. 30대 후반이었고 비행복 소매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령, 작년에 몇 시간이나 타셨습니까? 140시간입니다. 140시간. 예, 왜 그러십니까?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이 그 절반도 안 되던 해가 있었거든요. 기체가 없어서요. 준장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미국 조종사들은 몇 시간이나 탑니까? 소령,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소가 낸 자료였습니다. 서방 공군의 실질 전력을 다시 계산한 보고서였는데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보유 대수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하루에 실제로 띄울 수 있는 대수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표를 보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순위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정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 하나와 계산식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면서 쓴 글이 아니라 그냥 세어본 글이었거든요. 마지막 일정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보 브리핑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남아의 한 나라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자국산 기체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조건이 어떻습니까? 브리핑을 하던 분석관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40% 할인입니다. 40이요? 예. 그리고 기술 이전, 현지 정비창 건설, 10년 무상 지원까지 붙였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거저 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분석관이 잠깐 자료를 확인하더니 읽었습니다. 한국 쪽 인도 순번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답니다. 순번을요? 예. 지금 신청하면 3년 뒤라고 하는데 3년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을 더 낮췄습니다. 그런데 답이 같았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지 않았습니다. 3주 전이었으면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거저 주는 물건이라도 매일 뜨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뜨게 만들어주는 쪽은 이제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뺀 페이지가 없었습니다. 44%도 넣었고 25%도 넣었습니다. 키캄의 22대 중 4대도 넣었고 전투기에서 부품을 뽑아 다른 전투기에 옮겨다는 장면도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2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성능 경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횟수에서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브리검 차관보는 제 보고서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넘기던 손을 멈추더니 서류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준장. 이거 누가 봤나? 아직 아무도 안 봤습니다. 다행이군. 그가 서류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자네 이거 왜 썼나? 현황을 보고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현황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걸 왜 종이에 적나? 차관보님. 준장. 저 방에 이 종이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나? 예산이 잘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능하다는 게 기록에 남는 거지. 그러면 그 기록을 고치면 됩니다. 브리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32년 동안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부하로 볼 때 나오는 눈이었습니다. 준장. 자네 마닐라에서 무슨 일 있었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가 다른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저쪽 정비 교관들 말이야. 비자를 무슨 자격으로 받았는지 좀 봤는데 걸 게 있더군.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술 지원 비자야.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을 하고 있지. 이거 걸면 전원 나가야 해. 차관보님, 그건 전원까지 갈 것도 없어. 브리검이 종이 한 장을 뽑아서 저에게 밀었습니다.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맨 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만호. 이 사람 하나만 빼도 저쪽 라인은 곤란해진다더군. 나이도 제일 많고 경력도 제일 길어. 아래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물어본대. 그 사람은 협상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쓰는 거지. 저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손이 아니라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관보님, 그 사람은 61살입니다. 3년째 가족 없이 나가 있습니다. 브리검이 펜을 내려놨습니다. 준장. 예. 감상은 보고서에 안 씁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날씨 얘기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자네 다음 보직 심사가 언제였지? 넉 달 뒤입니다. 그렇군. 그때까지 이 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그는 파일을 다시 넣었습니다. 열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방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됐고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너 하트웰입니다. 국무부 정치군사국에 있습니다.
콜드웰 준장입니다. 준장님 보고서 얘기 들었습니다. 벌써요. 이 건물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트웰 부차관보가 창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준장님, 저는 무기 수출 허가를 최종 결제합니다. 압니다. 작년에 제가 서명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나라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수출 건이었죠. 승인하셨습니까? 지연 권고를 붙였습니다. 사유가 뭐였습니까? 하트웰 부차관보가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유란에 두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불필요. 준장님.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나라는 우리 서명 없이는 한 대도 못 띄운다고요. 지금은요? 그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차관보님,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연이 몇 달이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18달입니다. 그분이 서류처를 닫았습니다. 지난달에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나라가 자국산 엔진 실증을 끝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18달 만에요? 18달 동안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막아놓은 그 시간이 저쪽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부차관보님, 그러면 이제 우리 도장은 뭡니까? 하트웰 부차관보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쪽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아직요. 그분이 서류처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준장님, 제가 그때 그 두 글자를 안 썼으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저쪽은 우리 도장이 없어도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클라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방 안에는 브리검이 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만호 주임의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클라크에 도착한 건 다시 새벽이었습니다. 경납고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리로 갔습니다. 정만호 주임이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쓰고 있더군요. 준장님, 다시 오셨습니까? 예,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임님, 예, 저번에 부품 닦던 집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만호 주임이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를 보더니 공구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그 낡은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저희 누님이 사주신 겁니다. 누님이요. 저보다 5살 위입니다. 지금 66이시고요. 그가 스패너를 작업대에 놓았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보니 손잡이 부분에 사람 손 모양으로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17에 공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서울에 큰 공단이 있었는데 거기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품을 닦았습니다. 부품이요? 예. 남의 나라 비행기에서 떼어 낸 부품을 약품에 담가서 닦아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방금 히캄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줄 몰랐으니까요. 누님은 그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9년 하셨습니다. 정만호 주임이 자기 손을 폈다가 다시 오므렸습니다. 약품에 손을 계속 담그면 지문이 지워집니다. 지워진다고요. 예, 저희 누님은 나중에 인간 만들 때 지문이 안 찍혀서 2번 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이 이상한 걸 하나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적으셨습니다. 정만호 주임이 자기 수첩을 손끝으로 두드렸습니다. 닦다 보면 어떤 부품이 어디가 잘 상하는지 보입니다. 같은 자리가 자꾸 상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공책에 적으셨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시킬 리가 없죠. 닦는 사람한테 그런 걸 왜 시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공장에 미국 쪽 감독관이 왔습니다. 검사를 나온 거였죠. 누님이 그 공책을 들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뒤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보여드렸습니까? 예. 뭐라고 하던가요? 정만호 주임이 스패너를 다시 집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닦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셨답니다. 경납고 안에서 환풍기 도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찢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누님이 그날 집에 오셔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시 적으셨습니다. 정만호 주임이 스패너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제가 공고 갈 때 누님이 첫 월급으로 이걸 사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주셨습니까? 정만호 주임이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작업대 위 어딘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비행기 부품을 닦는다. 너는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저는 그 스패너를 든 채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직 그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빼내라는 지시가 적힌 종이였죠.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찢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찢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서랍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넉 달 뒤였습니다. 히캄의 출격 가능 대수가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2대 중 2대였습니다. 참고로 쓰던 기체에서 더 뽑을 게 없어졌고, 그래서 두 번째 기체를 눕혔습니다. 그때 국방부에서 결정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부품 조달 경로를 새로 찾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원래 계약된 공급망이 감당을 못하니 외부에서라도 급한 항목부터 채우라는 뜻이었죠. 그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체를 경납고에 묶어놓고 있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29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29개 중 11개가 한국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32년을 이 일을 했는데도 몰랐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부품 상자에 찍힌 글자를 확인하는 건 제 일이 아니었거든요. 요청서 마지막 장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자격 미달이라고 적힌 종이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나라에 급행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답이 온 건 나흘의 뒤였습니다. 하트웰 부차관보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준장님, 답신이 왔습니다. 수락했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청하신 11개 항목은 모두 생산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 순번은 계약 순서대로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고객이 7나라입니다. 예정된 고객이 먼저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준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뒤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읽어 주십시오. 순번을 앞당기는 제도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하트웰 부차관보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준장님, 저는 26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요청서에 이런 답이 온 건 처음입니다. 거절입니까? 거절이 아닙니다. 그게 더 곤란합니다. 그분 말이 맞았습니다. 거절이면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번이라고 하면 항의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섰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때 브리검이 6달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건 전투기가 아니라 머릿수요. 머릿수. 숫자만 채우는 물건. 그런데 그 머릿수를 만드는 곳의 순번표 위에서 우리 이름이 8번째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트웰 부차관보는 사흘 뒤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도 같이 갔습니다. 실무 확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아침, 우리는 그 회사 본사에 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이 많아서 바닥에 빛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접수대 옆에 소파가 있었고 우리는 거기 앉았습니다. 면담 시간이 몇 시입니까? 10시입니다. 10시가 지났습니다. 11시가 지났습니다. 정오쯤 직원 한 사람이 와서 커피를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트웰 부차관보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준장님, 이거 의도적인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났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누군가 웃는 소리. 3시가 넘어가자 하트웰 부차관보가 일어섰습니다. 준장님, 저는 나가겠습니다. 부차관보님,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그분 팔을 잡았습니다.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계십시오. 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서 7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하트웰 부차관보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서요? 우리 청사 로비에서요. 언제요? 20년 전입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5시 10분이었습니다. 로비 안쪽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내린 사람은 회장도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상에 소매를 걷어 올렸고 손에 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만호 주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주임님, 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로비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트웰 부차관보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엘리너 하트웰입니다. 국무부에서 왔습니다. 정만호입니다. 정비 쪽에 있습니다. 오늘 면담 상대가 주임님이십니까? 저희 쪽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정만호 주임이 가방을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두 분이 물으실 게 부품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품 만지는 사람이 나오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하트웰 부차관보가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분은 26년 동안 회장실과 장관실만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주임님,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 저희가 요청한 11개 항목, 그 중에 유압 개통 부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14달째 안 옵니다. 그런데 필리핀 쪽은 6주 만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만호 주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모서리가 다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실로 꿰맨 자국이 있는 걸 보니 한번 뜯어졌다가 다시 묶은 것 같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 누님 공책입니다. 하트웰 부차관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설명도 못했습니다. 주임님, 저는 지금 부품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부품 얘기입니다. 정만호 주임이 공책을 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글씨가 크지 않았고 줄이 반듯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45년 전에 부품을 닦으셨습니다. 남의 나라 비행기에서 떼어낸 부품이었습니다. 닦으셨다고요? 예. 그런데 닦다 보면 보입니다. 어떤 부품이 어디가 자꾸 상하는지요. 그가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여기 적힌 게 유압 개통 이음새입니다. 습한 데서 오래 돌리면 같은 자리가 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겉에서는 안 보입니다. 뜯어봐야 보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를 미리 봅니다. 상하기 전에 갈아놓으면 급하게 주문할 일이 없습니다. 하트웰 부차관보가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45년 됐습니다. 주임님, 실례지만 이건 그냥 공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14달과 6주의 차이를 만듭니까? 정만호 주임이 공책을 덮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저희가 부품을 빨리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급할 일을 안 만듭니다. 로비에 있던 빛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창틀 그림자가 길어져 있었습니다. 저 공책 첫 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트웰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정만호 주임이 다시 공책을 폈습니다. 첫 장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줄을 읽어줬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45년 전에 한 여자가 약품에 손을 담그면서 적어둔 자리가 지금 세계 최강공군의 전투기를 경납고에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4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주임님,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공책 한번 찢겼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누가 찢었습니까? 정만호 주임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미국 쪽 감독관이 오셨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찢었습니까? 그가 대답하기 전에 하트웰 부차관보가 먼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만호 주임이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닦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셨답니다. 하트웰 부차관보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앉는다기보다 주저앉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분이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주임님. 예. 제가 작년에 서류에 도장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쪽 나라 전투기 엔진 수출건이었습니다. 사율 안에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불필요라고 적었습니다. 정만호 주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압니다. 아신다고요. 저희 쪽에서는 다 압니다. 그때 18달이 비었습니다. 그 18달 동안 뭘 하셨습니까? 정만호 주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워싱턴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요청이 순번에 걸렸다는 사실이 위원회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가 8번째에 서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다 보니 6달 전에 제가 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장까지만 읽히고 책상 옆으로 밀려났던 그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한 페이지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도 같이 나왔습니다. 가동률 페이지였습니다. 브리검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무진이 자료를 부실하게 올렸다고요. 그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 페이지를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하 2명의 이름을 댔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사람이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해에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넉 달 뒤 보직 심사가 있었고 저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를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다녀오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클라크였습니다. 새벽 3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습기가 그대로였습니다. 아스팔트 냄새도 그대로였고요. 벌레 우는 소리도 여전했습니다. 경납고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정만호 주임이 사다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젊은 정비사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0몇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만호 주임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무릎을 한번 짚고 나서야 완전히 섰습니다. 준장님, 또 오셨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어디 가십니까? 옷을 벗습니다.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위로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주임님은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저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예?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정만호 주임이 옆에 선 젊은 정비사를 가리켰습니다. 이 친구가 이어봤습니다. 그가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에서 그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손잡이 도금이 다 벗겨져서 쇠 색깔이 그대로 나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람 손 모양으로 눌린 자국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가 그걸 젊은 정비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주임님, 이건 가져가. 젊은 정비사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임님, 이거 왜 저한테 주십니까? 정만호 주임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닦던 사람이 만드는 사람한테 준 거다. 젊은 정비사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스패너를 자기 가방 맨 아래 칸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홀리 오컨이 준 정비 기록 카드였습니다. 61장 중에서 한 장만 제가 받아왔거든요. 뒷면에 손글씨가 있는 종이었습니다. 오늘도 2대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꺼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정만호 주임 쪽을 봤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45년 된 공책이 들어 있었죠. 두 사람 다 손으로 적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품이 없다는 걸 적었고 한 사람은 부품이 왜 상하는지를 적었습니다. 한쪽은 아무도 읽지 않았고 한쪽은 4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주임님. 예. 저는 6달 전에 우리 차관보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저건 전투기가 아니라 머릿수라고요. 정만호 주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장님,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시동을 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경납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만호 주임도 따라 나왔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기체 2대가 유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03과 507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던 날 뜬 기체들이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2대가 활주로 끝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올렸습니다. 소리가 커지면서 발밑 콘크리트가 조금 떨렸습니다. 첫 번째 기체가 달려나갔습니다. 기수가 들리고 바퀴가 접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기체가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걸 끝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머릿수라고 불렀던 물건이 매일 새벽 저 하늘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은 비어 있었습니다. 22대 중 2대였으니까요. 그 머릿수를 못 채워서 비어버린 건 우리 하늘이었습니다. 정만호 주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장님. 예, 저희 누님이 그러셨습니다. 비행기는 잘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가 어렵습니까? 매일 뜨게 하는 게 어렵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성능표를 들고 다녔습니다. 최고 속도와 탐지 거리와 스텔스 성능이 적힌 종이였죠.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밀어놓으면 상대는 대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디에도 오늘 몇 대가 뜨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45년 동안 적어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어느 날 세계가 그 순번표 앞에 줄을 서게 됐습니다. 저는 그 줄의 8번째에 서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정만호 주임이 경납고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가 몇 걸음 가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장님. 예. 20년 전에 저 앉으라고 안 하셨죠? 예. 오늘은 앉으셨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7시간 앉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만호 주임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 공군 준장 레이먼드 콜드웰이 필리핀 클라크 기지에서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45년 동안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자리에서 묵묵히 적어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기록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